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한 주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한국에서의 대선 결과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많은 그 뉴스를 가린 그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그로 인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미국의 또 경제 문제, 또 정규 방송 시간에 제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한두 가지 아이템, 한국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내일 아마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함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칠레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그런 그 대통령, 칠레 역사상은 가장 나이가 어리고요. 그런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돼서 이미 그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 그 당선자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칠레, 5년 뒤에 한국을 또 상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어차피 듣고 보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이라는 말이 꼭 그 적합한 표현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뉴스를 늘 그 듣고 보고 하려면은 이 시대의 현대사를 같이 간다. 물론 한국과 칠레 간에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는 연관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의 미국 이 주말 방송은 꼭 미국에 한정돼서 들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간다 하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들어가는 칠레의 신임 대통령, 이렇게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선 레이티스트부터 좀 전해드리고요. 현재 그 화학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화학 무기를 쓸 것이다 하는 쪽으로 무게가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브 쪽으로 계속 러시아군이 가고 있는데, 마리우폴이라고 이번에 여러 번 나왔죠. 남동쪽의 그 항구 도시, 이곳에 있는 사원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사원에는 어린이, 나이 드신 분들 80분이 피신해 있었던, 이를테면 방공호처럼 쓰여졌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터키 시민도 그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서 피신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에서 1600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자포리자주의 항구 도시, 자포리자는 지난번에 그 원자력 발전소 있는 곳 폭격당했던 메리토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메리토폴이라는 곳에서는 시장이 납치됐습니다. 메리토폴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바로 러시아군이 접수를 한, 이를테면 장악을 한 첫 번째 도시에 속하는데 협조를 거부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납치됐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요즘은 뉴스가 하도 서로가 원하는 대로 저거 가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작들도 하고요. 이것은 비디오가 찍힌 게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그 비디오를 공격을 하는데, 말하자면 메리토폴의 시장이 러시아군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쓰레기 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납치해 갔다는 거죠. 제네바 조약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음식 통로 막히고 여러 그 도시들에, 그리고는 250만 명이 이미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폴란드 큰 도시,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서쪽이고 폴란드로서는 가장 동쪽인 국경에 있는 이 두 군데 도시에서 우리는 더 이상은 난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받고 싶어도 그 핸들할 수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입니다. 러시아도 시리아 쪽 등등에서
한 16,000명 정도는 러시아를 위해서 싸운다고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서방 세계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는 양보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할 때 물론 크림반도 내부의 러시아인들이 또 그 내부에서 거의 깡패 수준의 그 크림반도의 정치인들이 뭐 정말로 깡패를 앞세우고 의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자리를 장악하고 러시아와 결탁을 하고 뭐 투표를 해서 러시아 쪽으로 합병해버린 그 크림반도 때 크림반도가 작기 때문에 인구가 250만 명이면 우크라이나 전체 4,400만 명 가운데서 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거의 뭐 20분의 1 정도는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수도 키브와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합니다. 물론 반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닷길과 통하는 이점은 있지만 키브는 동북 쪽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도 그 당시에는 크게 벌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차 이게 아니다 싶어서 굉장히 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군대 안 보낸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그건 3차 대전이다. 러시아와 3차 세계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싶어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대신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제재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면 지금 17일째인가요? 2월 24일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은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갔을 때와는 달리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을 정말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데 그 시스템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굉장한 타격을 줬고 그 다음에는 부분적이지만 영국과 미국은 오일 제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오일 제재를 했고 그리고 푸틴과 푸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제 제재. 왜냐하면 독재 국가에서는 그 독재자와 독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돈 같은 사치 이런 것으로 뭐 사치 여자 다 들어갑니다. 독재자 주변에는 그것으로 핸들하기도 하고 그것을 조였죠. 결국은 영국에서 푸틴의 수십 년 친구인 첼시 구단주를 딱 목을 조임으로써 첼시 구단도 지금 피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첼시를 굉장히 스타 군단으로 만들면서 많이 이끌기도 했지만 어쨌든 팬들이 있잖아요. 그 유럽 축구에 열광하는. 그래서 뭐 티켓도 못 팔게 하고 뭐든지 그 첼시에서 운영하는 호텔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것도 역시 구단주 소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이제 그 부동산 맨하탄의 큰 콘도미니엄 같은데 러시아 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규제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어제는 무역 규제를 한 거죠. 최혜국 대우를 없앤다. 정상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Most favored nation. Most favored, 좋다 할 때. 그래서 최혜국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Most favored nation에서 제거를 하고 이제 seafood라든가 다이아몬드 그 밖에 무슨 술 같은 것도 금지를 하고 이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했지만 유럽연합이나 G7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가솔린 값이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갤런당 7달러 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4달러대였잖아요. 7달러 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이 이건 못 보겠다. 푸틴을 벌주기 위해서 비싼 그 가솔린 값을 견디겠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가솔린 값으로 쓸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푸틴이 발표한 게 미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지휘하지는 않지만 나토 연합군을 간접적으로 지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가 들어가도록 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그 무기
그 무기가 바닷길로 가든 어디로 가든 타겟으로 하겠다. 푸틴의 발표입니다. 미국의 군수물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것, 거기 불을 질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인스타그램도 3월 14일부터, 지금 미국 날짜가 3월 12일이네요. 인스타그램도 금지한다.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는 완전히 페이스북이요. 극단적인 조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푸틴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안드레이 코즈레프라는 전 그 옐친 당시의 외무장관이 얘기할 때는 푸틴이 미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말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본인이 파악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항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보고 본인이 체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군대의 컨디션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레고리 포템킨이라는 그 과거에 뭐 정말 이 여자 황제의 캐서린의 애인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고 자문이기도 했고 했었던 사람이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애인을,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을, 그 헤드를 그 속였던 것처럼 여기 잘 살고 있어요 하면서 딱 병풍을 쳐놓고 그림 그려서 그의 애인이 가는 곳마다 해서 잘 되구나 하는 것처럼 포템킨 밀리터리라는 거죠. 군대가 많이 돈을 쓰고 20년 동안 크기는 했는데 군대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다 돈을 빼먹고 그냥 겉모양으로 병풍 쳐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보는 곳이 군대가 현대화가 많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우리 집 하면은 집에 내부에 여러 가지 물 터지고 뭐 여러 가지 고장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페인트 칠만 싹 해놓는 거, 코스메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군대도 그랬다. 이것도 푸틴이 몰랐던 거죠. 일일이 가서 본인이 점검을 하는 인스펙터가 아니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방 세계가 대응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과거 KGB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바이든이 약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군인을 뺐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쯤 가진다 한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먼데, 우크라이나와 무역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일을 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또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나토를 깨놓고 또 부수고 또 깨고 또 부쉈는데 뭐 하겠어? 유엔이나 나토에서 못할 거야. 바이든도 못할 거야. 이랬는데 아니 이게 웬걸입니까? 바이든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가 완전히 뭉쳤습니다. 이 세 가지 계산을 잘못했고, 계산을 잘못한 건 그가 미쳐서가 아니라 독재자의 판단이라는 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독재자가 원하는 쪽으로만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세 가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완전히 포템킨 밀리터리, 서방 세계에 대한 오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핵전쟁, 본격적인 핵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며칠 전까지의 안드레이 코즈레프 전 외무장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본격적인 핵전쟁은 아니더라도 핵을 쓸 수도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이 코즈레프 전 외무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푸틴이 협박을 하는 것은 핵을 쓸 수도 있어 하고 무슨 핵시설을 그 주변을 포격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요, 이 핵시설 그 주변에 공격한 것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래 드러났던 것보다는 훨씬 피해도 심하고 위험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 며칠 사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점점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독재라는 것은요, 그런데 언제나 독재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가 무너지는 게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리비아에 누구, 어디에 누구, 루마니아에 누구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확 끝나거든요. 독재는 끝나기 전까지는 안전해 보인다. 그런데 독재의 끝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이 코지레프 전 외무장관이 지적했었던 며칠 전과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이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키예브를 포함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군대로 일단은 점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령을 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 1000명당 러시아군이 그것을 진압하고 하려면 20명 내지 25명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한 4명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서방 세계의 전례 없는 그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스크바가 시간 차이가 11번이나 미국은 3번이잖아요. 시간 차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저쪽 그 모스크바 쪽을 향해서 비난하고 뭐라고 하면서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분을 막기 위해서 이미 푸틴은 내부 단속을 하기 시작했고 그 내부 단속이라는 것은 조셉 스탈린 시대의 억압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써주신 게 있어요. 뭐 어디 유튜브에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딱 어떤 면으로든 우뚝 솟았던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스탈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재자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나?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나? 그래서 스탈린 때의 독재처럼 푸틴이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서 그때는 수용소에 보냈고 솔제니친처럼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처럼 지금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탄불 뭐 이런 데로 가거나 무슨 다른 아르메니아 이런 데 가서 평화롭게 살죠. 다만 그 고향에서 못 산다는 것이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입도 떼지 못하고 뭐도 못하고 푸틴에 대해서 저항도 못하고 완전히 저금해 둔 돈은 뭐 종이가 되고 러시아 사람들도 저축하고 할 때는 달러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물가는 너무 비싸고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불만이 있고 그 상태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푸틴은 생화학 무기도 쓰고 핵무기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대 안 보내고 그럼 3차 대전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을 해서 러시아가 공습을 못하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힘들어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오일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3차 대전은 절대 안 돼.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나 그 대통령 주변에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가 쓰지 않는 게 좋은 일이죠. All options on the table 이라고 아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테이블에 이 모든 옵션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곧 러시아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푸틴도 군인들에게 훈련받으러 가는 거야 라고 했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거야 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 나치가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시간이 끌어지니까 나치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치를 물리치는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거주 지역에 병원도 몇십 군데, 학교도 몇십 군데 지금 거의 러시아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박살 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1300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보다 전사자 숫자가 몇 분의 1로 적은 거죠. 러시아군은 지금 뭐 한 4,000명에서 6,000명, 우크라이나는 13,000명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 국민이 침략군에게 보여준 것은 역사를 이미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자고 하고 있어요. 푸틴이 안 만나주는 거고요. 그런데 만나서談판이 나올 리도 없고, 만나기 전에는 그 러시아라는 큰 슈퍼파워 국가의 푸틴 대통령과 과거에 뭐 속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만날 때는 어느 정도 뭔가가 결정되고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 같은 전시에 만날 때, 뭐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듯이 그냥 틱, 우리 만나? 지금 만나? 해서 쑥쑥 만나고 아무것도 내놓는 것 없이 오히려 사람들 기대감만 높이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더 갖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조절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임 총리가 어제 오후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 측에요. 항복해라. 러시아가 도저히 물러나지 않고 그 사이에 당신 국민들이 너무 많이 숨지니까 항복해라 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지금 그 단계도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불의에 세계가 더 많은 것을 아웃사이더로서 희생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니네들 그냥 항복하고 그 악당에게 나라를 넘겨줘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거 오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저는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악당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면 근거가 조금이라도, 아니 0.0001%도 없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저의 그동안 오래 본 경험이고요. 일단 그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항복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국민과 또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뭐 영국 의회에서 그것도 직접 가지도 않고 한 연설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설을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감동해서 기립박수를 치고 하는 이 상황에 악당 푸틴에게 나라를 넘겨주라고요? 그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젤렌스키는 무슨 뭐 드골이나 정말 악당들에게 나치에 항복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일시 후퇴해서 뭔가 그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던 그 드골에 비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정말 용감하게 이끌고 뭐 했었던 그런 그 윈스턴 처칠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런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이스라엘 총리가 항복하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입장이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뭐 군사적인 어떤 교류가 있다던가, 그리고 뭐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와도 사이가 좋고 러시아와도 사이가 좋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사이가 좋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분명히 그 주이시들이 살고 있으면서 쭉 맺어온 것, 러시아 내부에도 마찬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아무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쪽에 다 관계가 좋은데,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뭐 인구가 한 뭐 4,400만 명, 러시아는 뭐 1억 명 이 정도, 1억 명 조금 넘고, 그러면 땅덩어리는 뭐 러시아가 훨씬 크고 우크라이나도 너무너무 커요. 뭐 한국보다 몇 배 될걸요. 한 뭐 너다섯 배는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다 사이가 좋은데 어디를 택할 수도 없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나 그런 말 할 수 없어, 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정말로 무슨 뭐 생화학 무기를 쓸 것인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가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을 건지 그런 뉴스를 많이 전해드릴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렇잖아도 12월부터 1월부터 2월 사이에도 뭐 0.8%인가요? 0.7%인가요? 0.8%였었죠? 물건값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7.9%가 올라서 1982년 이후 최고인데, 가솔린 값이 그렇게 비싸도 지금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로스앤젤레스 주변은 7달러 많아요. 레귤러, 언리디드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7달러 많아졌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 오일 수입 안 하는 거 우리 오케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워낙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오일의 양이 작지만 한 원유 수입의 그 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주변국들 뭐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가솔린 값이 더 거기에 더해서 비싸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까지는 오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지지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이 뭉치는 것, 지지하는 것,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은 한 평균 43% 정도는 되거든요. 얼마 전까지 뭐 37%까지 내려갔었고 지금 많이 나오는 데는 45%도 나오고 평균 안전하게 43% 지지는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보통 아주 뭐 큰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모인 그 대통령 옆으로 모이는 그런 기간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미 카러 그 전 대통령이 나중에는 참 힘들었지만 뭐 인질극이 있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 50명이 잡혔다가 어떻게 되고 7명 막 이런 그 초창기에는 그 지지율이 적과 싸워야지 되니까 적과 싸우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해서 22포인트나 올라갔고 한 두 달 이상 그랬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 때 뭐 59명이었죠.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아버지 부시의 걸프전이요. 그러니까 그때 91년도 아들 부시가 아니라 그때도 역시 미국 땅은 아니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포인트 두 달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보통 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일 정도 올라가고 평균 6%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NPR과 또 뭐 PBS와 마리스트 공동 여론조사 결과 7%포인트 한 주일 전보다 올라갔는데 딱 맞는 거잖아요. 그게 한 6주일 정도 간다는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을 때 그때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지율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했고요. 그랬고 코비드 19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도착했다 했었을 때 도착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않고 딱 이게 그겁니다 하고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딱 대통령 앞으로 3.4%포인트가 더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오래되진 않는다. 왜냐면 또 지금 11월 선거는 지금 8개월 8개월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웬만큼 하고 있다 하는 지지율, 잘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보다 많이 나왔고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푸틴을 제재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무기 더 많이 보내야 하는 건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많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 만약에 국가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뿐 아니라 해외뿐만이 아니라 큰 회사, 억만장자 모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딱 이름 보면은 들으면 알만한, 눈으로 보면은 그 로고를 알만한 그런 회사들 세계적으로 300군데가 넘는 곳이 러시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판매를 끊는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로 뭉쳤고 정말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주민을 어디에 가둬놓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통로도 열지 않고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러시아 내부에서나 세계적으로나 스스로도 방어막을 치고 고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살해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멀리서 누가 자신에게 보고할 때도 몇 미터 뒤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살해 위협은 항상 측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푸틴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립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전해드리지 못한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자면은 제가 보니까 한국 대선 그 개표 방송을 한 날과 그 밖에도 하루 더 이번 주에 코비드 19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마디도 전해드리지 않았더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와 같이 with 코비드 19으로 살아가는 때가 된 것이고, 로스앤젤레스도 이제는 식당 안에 들어갈 때 무슨 뭐 백신 카드 보자고 안 하거든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그런데도 한국 분들은 아주 그 열심히 잘 쓰셔서 안 쓰는 사람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그럴 그 정도인데, 트럭 기사들이 워싱턴 DC 주변에서 정말로 시위를 했어요. 이거 규제를 뭐 다 없애라, 뭐 규제는 무슨 규제 하는데, 거기에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탁 트럭에 타고 안에서 사람들에게 손은 들고 막 이러면서 그 표벌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아직도 미국에서도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서로의 의견 차이와 이런 게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디즈니의 CEO가 스태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이메일 편지겠죠. 그 밥 최이펙 디즈니 CEO가 스태프들에게 Don't say gay 법안, Don't say gay 법안이 아니라 법이네요. 이게 뭐냐면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보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까지는 아예 그 말하지조차 말아라. 성 정체성에 대해서 뭐 동성애라던가, 미국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도 왜 이상하게 엄마가 보이에게 파란색 무슨 뭐를 주고 불자동차를 주면 그걸 싫어하고, 핑크색 무슨 뭐라든가 바비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짚고 소꿉장난하는 것을 짚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뭐 증명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데, 어쨌든 3학년까지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을 인정을 하니까 동성애가 더 늘어나는 거지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원칙에 서로 다른 그 입장 차이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럴 때 소수, 정말 얼마 몇 명 중에 한 명의 소수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인권이다 하는 얘기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야 하는 충돌의 싸움이 문화 전쟁인 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초등학교부터 킨더가든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예 그런 것을 말조차 하지 마라. 교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디즈니사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더 이상 회사가 그냥 돈만 벌고 하는 회사가 아닌 게 됐어요. 언제부터? 무슨 스포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큰 회사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돼서, 어떠한 극단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는 영향력 있는 회사가 특히 그 이슈와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입장을 밝히도록 직원들도 압력을 넣고 소비자들도 압력을 넣습니다. 그동안 디즈니는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디즈니가 항상 그렇잖아요.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을 회사의 어떠한 그 회사의 기치, 회사의 무슨 뭐 프로모션 하는 그 모토, 이런 것으로 세우잖아요.
실제로 디즈니의 컨텐츠 가운데서 그런 포용한다, 다양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화고 뭐 만화고 다. 그런데 디즈니 CEO가 침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밥 체이펙 CEO가 침묵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같은 비를 만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많이 기부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틀 만에 I'm sorry, so sorry 한 겁니다. 우리의 침묵이 아주 나쁜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플로리다주의 그 법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도전이다 하면서 진즉에 그걸 막았어야지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도 했고, 설명도 했습니다. 원래 뒤에서는 이런 법안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뒤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회사 내부에서도 나에게 이걸 목소리를 높여야지 된다.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이 강하게 원할 경우는 정치인들이 말을 듣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사후 약방문이 됐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디즈니의 CEO가 워낙에 그 직원들의 반발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기업이 무슨 뭐 그런 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는 컨텐츠를 통해서 장기적인 변화를 모색을 하지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틀 만에 바뀐 거예요. 그 입장이.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고, 디즈니사는 플로리다주에 뭐 그 놀이공원만 뭐 몇 군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텔 등 많은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업이 이 같은 그 정책에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만, 찬성을 하던 반대들을 하던 흐름이라는 건, 흐름이라기보다 대세가 있잖아요. 미국의 대세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기업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없으면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내린다, 광고를 더한다 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막 반이민을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이 회사를 향해서 너 왜 저렇게 반이민을 얘기하는 호스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후원을 하는 것이야 하면은 거기서 후원을 내리잖아요, 광고를. 이런 형태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체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이슈에 같이 묻어가고 어떤 때는 리드해가는 그런 그 미국이 돼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소니 영화사도 러시아 판매 중단했네요. 이 디즈니 그 말 나오니까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위에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소니 영화사도 지금 가담을 했으면 적어도 이제 300군데 이상인데 다 몰수하겠다. 러시아에서 뭔가를 판매를 하지 않는다던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 같은 그 결정을 한 회사들의 자산을, 여기에 뭐 회사 건물도 있고 뭐 많잖아요. 몰수해버리겠다.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몰수하게 되면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만약에 그 같은, 예를 들어 맥도널드의 건물과 모든 것을, 자산을 국영으로 하고 몰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푸틴도 러시아라는 국가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국가를 운영할 때 그것을 몰수해버리면 이 맥도널이라는 회사는, 에르메스라는, 루이비통이라는, 무슨 JP 모건이라는, 골드만삭스라는 이런 회사들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가고, 그럼 러시아는 예전의 농경시대처럼 혼자 밥 갈아먹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일 겁니다. 디즈니를 말씀드리니까 소니가 생각나서 다시 러시아로 갔고, 다시 러시아로 가니까 틱톡이 생각이 나네요. 틱톡을 그 제네레이션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제네레이션 Z 세대가 지금 뭐 30대, 40대, 90년이면 2000년, 2010, 그렇죠.
30대 이제서 40대 넘어가고 하는 그쪽 세대가 많이 쓰는데, 백악관에서 틱톡에서 영향력이 있는 30명과 줌 미팅을 했습니다. 줌 미팅을 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어떤 상태인지 브리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국가안보보좌관실의 스텝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질문도 받고 했거든요. 해서 질문도 받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에서는 다 들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젠 사키 대변인이 직접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강조한 것은 틱톡에서 3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팔로워들과 대화를 하라. 여기에 대해서 그거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이론으로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그 메가폰을 통해서 가짜를 많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짜를 진실로 이제 힘을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게 지금 백악관의 전략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우크라이나 태생의 저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쉬웠어. 무슨 뭐 초등학생에게 브리핑하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 저널리스트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저널리스트와 틱톡에서 불과 몇십 초로 사람들에게 막 영상 제공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더 좋다, 뭐 깊다를 떠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의 미국을 방송할 때 정말 초등학교 나오신 분부터 초등학교 공부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대학원 이상의 공부를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러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후진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떤 때 편리하게 그러한 구분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대학원 이상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분이 아주 더 훌륭한 교육의 수준, 교육의 기간만큼 더 훌륭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방송을 할 때도 가능하면 넓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그렇게 가능하면 깊고 진지하고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백악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의 저널리스트가 아니 초등학생에게 브리핑에 아니 그냥 쉽게 불과 몇십 초로 뭔가가 전달되고 하는 데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쉽게 그것을 브리핑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틱톡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미국의 목표 같은 것을 브리핑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격적인 내용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미국이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고, 윤석열 그 당선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 어떤 분은 저보고 무슨 뭐 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고 막 화내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방송을 할 때는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슈별인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뭐 당이다 뭐다도 아니고, 사람도 그렇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한국의 이번에 대선 그것을 보면은 저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이 방송도 보고 듣고 저 방송도 보고 듣고 이 신문도 읽고 보고 듣고 다 하는데,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자꾸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랑 저는 미국에서 방송하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아니 한국이 미국처럼 그렇게 후졌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재명 그 후보가 정말로 깔끔하게 신사적으로 마무리를 했다. 저는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했거든요. 그 마무리 발언을 보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걸 가지고 아니 한국이 뭐 미국보다 후지단 말이야. 뭐 한국을 어떻게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그 말씀도 드리는 게 좋을 뻔했어요. 그 기준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지
제일 오래됐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유럽의 다른 나라를 빼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 선거를 치른 지가 지금 몇십 년 안 됐습니다. 87년부터예요. 그것으로 따질 때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요, 선거가 11월 달에 치러졌는데 그 다음에 1월까지 승복연설 끝내 안 했습니다. 얼마나 후졌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미국의 상징이 그거였거든요. 정말 아깝게 저도 알고 같은 사람, 어찌 보면 본인이 이겼어요. 이기고도 졌는데 재판소에서,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의 다분히 표를 주게 된 그런 그 재판소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때도 이거는 법은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승복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뭐 한국이 미국보다 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그래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팍스에서도 심지어 션 해니티나 터커 칼슨이나 로라 잉그램이 있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적하면서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니까요. 본인들 돈 버는 거, 본인들 트럼프랑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막 영향력 있고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랑, 그런 것보다는 뭐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야지 돼 하는 것을 따지는 사람들, 크리스 월러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크리스 월러스는 나왔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요, 그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딱 나뉜 것, 거의 있는 사람들은 이 언론에도 속하지 않고 저 언론에도 속하지 않는, 언론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고, 나머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갈린 것 같아요. 스타들은 스타기 때문에 자신의 그 파워를 인용해서 한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회사의 입장이 있으니까 회사의 입장에 따라야지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한국에서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가 어쨌든 미래를 보면서 빨리 결단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윤석열 그 당선자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뭐 국민의힘을 좋아해서 찍은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또 완전히 좋아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한 것도 무척 많아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에는 실패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죠. 그것에 또 득을 본 사람이 윤석열 그 당선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그 사람들의 민심을 보고 보도에 관한 일을 수십 년 동안 했었던 사람이고,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다 커서 30세 직전에 미국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국을 어차피 알고 왔어요. 알고 와서 제가 오늘의 미국이라는 방송을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더 여러분께서 이쪽 것만 섭취하신 분들, 이쪽 매체에서 주는 뉴스만 섭취하시는 그런 분들보다 제가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쪽 매체만 섭취하거나 이쪽 매체만 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매체 것을만 보면은 이쪽 후보 사람은 완전 죽일 놈이에요. 이쪽 매체 것만 보는 사람은 이쪽 매체 것은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그렇게 볼 때 제가 양쪽을 다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가짜로 만들어낸 것도 많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관한 것만
해서 좋게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그 당선자에 대한 모든 그 반대 측에서 얘기한 게 다 사실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쪽 반대쪽에서 막 주장했었던 것이 또 다 사실도 아닌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무척 많거든요. 그리고 이젠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게 뭐 좋습니까? 제가 어디 한국을 후지게 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도 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사적으로 해왔는데 한 번에 날아가더라.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존경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나 윤석열 후보도 이제 끝났으니까 화합하자. 대장동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고 하면은 오늘 그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얘기라고. 또 어떤 분은 김건희 씨 얘기,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거봐라, 당장 이거 남편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 서울의 소린가 뭔가 하는 거기를 당장 고소했어. 이럴 수가 있어. 첫날. 그것도 가짜죠. 김건희 씨가 그 서울의 방송 그 서울의 소리인지 서울의 방송인지를 그것을 고소한 것은 막 뭐 오디오 나오고 한 그걸 고소한 것은 1월 17일이에요. 그걸 왜 당선이 확정되고 나자마자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께서 접하시는 그 뉴스가 그쪽 뉴스로만 접하신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또 왜 이렇게 또 막 목소리가 커집니까? 뒤에는 그냥 듣기 싫으시면 듣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신임 칠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무척 뉴스가 많을 것 같죠? 강혜신이었습니다.